안녕하세요. 방구석 여행 가이드 꾸블러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가기 전 중국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죠? 이건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역대 왕조 노래입니다. 이 역대 왕조를 이용해서 한번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3명의 황과 5명의 제라는 지배자가 나타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삼황은 여와, 복희, 신농씨입니다. 여와가 인간 얼굴에 뱀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다 신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여신이 새끼줄을 황허강에 휘둘러서 튀긴 그 흙탕물이 인간이 되었고, 여와의 오빠이자 남편인 복희는 인간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불의 신이자 약의 신인 신농씨는 인간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황허강에서 문명이 탄생했고 5명의 제가 연이어 통치를 했습니다. 5명의 제 중에서 요임금, 순임금이 나라를 가장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태평성대한 시대를 요순시대라고도 하죠. 이때는 원래 왕의 자리를 아들이 아닌 신하한테 물려줬는데 오임금이 갑자기 왕위를 자신의 아들한테 상속하면서 하나라가 탄생합니다. 하나라는 한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걸왕이 말희라는 왕비한테 너무 빠졌는데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쾌락에 빠졌고요. 이에 반발한 신하 성탕이 걸왕을 죽이고 상나라를 건국합니다. 상나라는 갑골 문자로도 유명하죠. 이런 거북이 등딱지나 동물 뼈 같은 걸 갑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송곳으로 흠집을 내고 불에 달궈서 생긴 금의 모양으로 전쟁이 날지 농사가 잘 될지 점괘를 봤다고 해요. 이 갑골문이 바로 한자의 시작이죠. 상나라는 기원전 1300년 수도를 은허로 옮겨서 은나라라고도 불리고요. 청동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왕이 달기라는 미녀에게 빠져 폭정을 했고 훗날 무왕이 되는 희발이 병법에 뛰어난 강태공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주나라를 건국합니다. 중원을 제패한 주나라는 친척들에게 땅을 하사해 여러 지역에서 제후들이 주나라에게 충성하게 하는 봉건제를 펼쳤는데요. 세월이 흘러 제후들은 더 이상 왕의 말을 듣지 않았고 주나라 유왕이 미녀 포사에게 빠져 왕비를 패하자 왕비의 아버지 신후가 오랑캐 건윤족을 데리고 침략해서 주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때까지가 서주이고 주나라는 낙양으로 천도를 해서 동주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봤는데요. 셋 다 왕이 미녀에게 빠져서 망한 걸 볼 수 있죠. 주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지방 제후들이 서로 전쟁하는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는 5나라가, 전국시대는 7나라가 총 5세기에 걸쳐 서로 싸웁니다. 손무가 손자병법을 썼고 월나라의 서씨가 미인계로 오나라를 멸망시켰고 오나라 왕 부차는 월나라의 복수를 다짐하며 매일 가시나무 위에서 자고 슬기를 맛봤다는 와신상담.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면 진나라가 모두 다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비유해 나온 말인 어부지리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또 전쟁에 이기기 위해 훌륭한 인재가 필요했기에 각 나라의 왕들은 능력만 있으면 신분 관계없이 등용했고 덕분에 공자, 노자, 묵자, 한비자 같은 여러 학파들이 나타났죠.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 결국 진나라로 통일합니다. 강력한 법의 시행을 주장하는 상항의 법가를 받아들인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했고 글자, 화폐, 측량 단위를 모두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제는 유가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400여 명의 유교 선비를 생매장하는 분서갱유, 또 백성들을 동원해 흉노족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을 쌓고 자신의 궁궐과 무덤을 건축하는 등 백성들을 무척 고생시켰습니다. 결국 진시황이 죽은 지 4년 만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진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중원은 제후들이 난립해 혼란스러워졌고 결국엔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격파하고
한나라로 통일했습니다. 평민 출신인 유방이 대장군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이 인재를 잘 활용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방이 왕이 된 후 한신 같은 개국 공신을 많이 처단했어요. 유방이 총애했던 황후 요태요도 정말 잔혹한 악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7대 황제 한무제는 중앙집권 체제를 다지고 위청, 곽거병을 시켜 흉노족을 몰아내는 북벌 정벌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흉노족은 유럽까지 내몰려 이후 훈족이 됩니다. 또 신하 장건에게 월시족이랑 동맹을 맺고라고 했는데 장건은 흉노족한테 쫓기면서 13년간 서역에서 돌아다녔고 그때 장건이 개척한 길이 실크로드가 되어 당시 전성기였던 로마 제국과 교역을 했습니다. 또 한무제는 유가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했죠. 한무제라는 전성기를 지나 신하 왕망한테 16년간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이후 광무제가 다시 후한을 세워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종이를 발명한 황관 체륜도 이 시절 사람이죠. 200여 년이 흘러 한나라 말기에 십상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한 영제를 대신해 조정을 멋대로 주물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장각이 태평도를 창시해 농민들과 함께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죠. 근데 왜 노란 두건을 썼을까요? 오행사상 금, 수, 목, 화, 토 중에 한나라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으로는 흙의 기운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황곤족을 잡기 위해 조조, 유비, 송건 등 여러 영웅이 등장했고 위, 촉, 오 세 나라가 되어 서로 싸우는데요. 결국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마염이 위나라의 국명을 진나라로 바꾸고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합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북쪽에서 유목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이에 진나라는 양쯔강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동진이 되었고 그때부터 남쪽은 한족이, 북쪽에서는 여러 유목민족이 지배를 하던 시절을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표를 보시면 이때 동진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북쪽의 유목민족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혼란한 시기입니다. 시기가 혼란한 만큼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자연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고 도가와 신선 사상이 합쳐져 도교가 탄생했습니다. 혼란한 시기를 지나 북조의 대장군 양견이 수나라를 건국하고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수나라는 황허 양쯔강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북쪽으로는 돌궐족과 동쪽으로는 고구려와 싸웠습니다. 수나라는 113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에게 패배당하고 결국 수나라 농민들은 공사와 전쟁에 지쳐 반란을 일으켜 수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지방의 장관이었던 이연은 당나라를 건국했고 이연의 아들이었던 이세민은 형제를 죽이고 본인이 황제가 되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룹니다. 당나라는 실크로드를 통한 유럽과의 교역으로 문화 수준을 높이고 나당동맹으로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그 이후 많은 고구려인들이 당나라에서 활약했는데 대표적으로 고선지가 있죠. 고선지는 700년대 중반 파미르 공원을 넘어 서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1차 원정에서 72개국 나라를 점령하는 대성공을 거둬 대장군이 되었지만 2차 원정에서는 아바스 왕조와 싸우는 탈라스강 전투에서 대패했고 이를 통해 당나라의 제지술이 이슬람에 거쳐 서양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선지는 안록산의 난을 제압하다가 부하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처형당합니다. 안록산의 난은 당시 당현종이 양귀비에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고 양귀비의 사촌동생 양국충을 재상에 임명했는데요. 양국충이 안록산을 중상하자 이에 안록산은 자신이 이끄는 절도사를 데리고 장안으로 진군해 현종은 도망치고 양귀비는 자살한 사건입니다. 안록산의 난 이후 당나라는 100년간 계속 쇠약해지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 당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황소의 난은 당나라가 소금 전매 정책을 취해 소금값이 수십 배에 오르자 황소, 왕선지 등 소금 밀매업자들이 당나라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요. 여기에 농민이 가세하고 돌궐족 용병을 고용해 결국 장안까지 점령하고
황소는 제나라를 세워 스스로 황제가 되지만 10년 만에 다시 당나라의 반격을 받고 피난간 후 자살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원에서는 왕조가 5번 바뀌고 그 외 지역에서는 10개국이 생겨나는 혼란기 5대 10국을 지나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하고 동생 조광이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때를 북송이라고 하는데요. 북송 때는 과하게 학문 중심의 정치를 했던 나머지 국방력이 약해졌고 거란족의 유나라와 탕구르족의 서하가 공격해오자 비단과 은을 보내면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송나라는 양쯔강 부근에서 벼를 이모작해서 농업이 잘 됐고 학문, 예술 쪽으로 발달해 송나라 청자가 외국에서 잘 팔려서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러다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 송나라의 북부 지방을 침략하자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망가 남송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바로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남송은 수나라 때 만든 대우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 경제력이 좋았고 나침반을 발명해 바다로 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때 화약, 활판 인쇄술도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나라는 얼마 못 가 몽골족 칭기스칸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칭기스칸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했고요. 이어 오대칸이었던 쿠빌라이가 국명을 원나라로 바꾸고 44년간 끈질긴 전쟁 끝에 남송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나라 때 몽골인은 100만 명 뿐이었는데 한족 인구는 7천만 명이 넘었던 것이죠. 지배층은 다 몽골인이, 경제 문제는 서역 상인이었던 생목인이 차지하자 한족들은 차별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탄압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나라 귀족들은 라마교를 믿었는데요. 라마교의 승려들이 백성들에게 재물을 강요했고 몽고 귀족들의 전횡이 심해지자 백성들까지 들고 일어나 백령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농민 반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홍건적은 원나라를 타도하고 한족 나라였던 송나라의 부흥을 외쳤는데 송나라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빨간 두건을 머리에 썼습니다. 농민의 아들이었던 주원장이 홍건적의 대빵이 되어 난징에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몰아냈습니다. 세 번째 황제 영락제는 베이징으로 천도해서 원나라 궁전을 허물고 자금성을 짓고 만리장성도 새로 쌓게 했습니다. 또 영락제는 생목인의 후예인 정화를 7차례에 거쳐 아프리카 동부 페르시아만까지 원정을 보내 비단, 도자기 등을 하사하며 명나라를 복종하라고 이르면서 다니게 할 만큼 전성기를 지냈습니다. 이때 정화가 동아프리카에서 기린을 데려오기 전까진 기린은 전설 속의 동물이었어요. 중국판 유니콘처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프리카 기린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하며 전설 속의 동물인 기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하지만 13대 황제 만력제는 정사를 안 보고 놀기만 했고 그 이후 부정부패와 가뭄, 거기에다 몽골 부족과 왜구한테 공격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농민들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결국 이자성과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함락시켰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결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의 나라, 여진족의 나라죠. 여진족은 원래 명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몽골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어서 너무 약해지지도 않고 세지지도 않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시절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명나라는 조선의 군을 파병했고 이 틈을 타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규합했고 만주벌판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 수많은 이민족을 변발만 하면 받아들였고 국가의 틀이 갖춰지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2대 황제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병자호란으로 조선도 침략했고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3대 황제 순치제는 명나라의 정치체제를 계승했고 한족을 등용하면서 청나라의 중국 지배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순치제에 이어서 청나라는 1600년대 후반부터 130년 넘게 3명의 황제가 통치하며 전성기를 맞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릉제 3명의 황제로 이때 타이완, 몽골, 신장, 티베트 지역까지 정복하고 다른 소수민족과 화합을 유지하고 한족의 전통도 존중해줬죠.
당시는 청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때로 영국의 산업혁명과 맞물려 유럽으로 청나라의 예술품이 수출되고 청나라가 유럽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때죠. 하지만 얼마 못 가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 8년간의 종교적 농민반란, 백년교의 난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백년교는 불교의 사이비리파로 나중에 의회단 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8대 황제 도강제 시기에는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팔았는데 중국이 아편 수입을 금지하자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패배한 청나라는 난징 조약으로 5개 항구를 개방했고 배상금과 홍콩섬을 영국에게 줘야 했어요. 또 2차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또다시 패배해 대가로 텐징 조약, 베이징 조약을 맺고 문을 더 개방하고 주룽반도를 영국에게, 연해주 땅을 러시아에게 넘겨줬어요. 청나라가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자 농민 출신 홍수치안이 태평천국군을 결성해 난징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양 세력의 힘을 빌려 태평천국군을 제압했는데 이때 서양 무기의 위력을 본 이홍장의 주도로 서양식 군대를 양성하는 양무운동을 했죠. 그러나 중체서용식의 개혁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다르게 큰 개혁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고 조선을 손에 쥐기 위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대패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지 깨달았어요. 이에 캉유웨이가 근본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변법 자강운동을 하자고 주장했고 광서제 황제는 이를 받아들여 변법 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보수파 서태후가 광서제를 쫓아내고 개혁은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서양 세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침략하자 백령교 계통의 비밀결사단체 의화단은 선도사를 살해하고 교회 방화, 철도 파괴를 했죠. 의화단은 bom술, 권법을 익히고 또 주문을 외우면 총알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영화 황비홍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 의화단의 난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의 요청으로 1901년 연합 8개국은 의화단을 진압시켰고 신축조약을 맺음으로써 청나라는 서양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죠. 백성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고 곳곳에서 혁명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던 인물이 바로 순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가 철도를 담보로 서양 세력한테 돈을 빌리려 하자 순원의 중국혁명동맹회와 위엔스카이의 신군이 손을 잡은 후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해 난징에서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을 세웠어요. 베이징에는 여전히 청정부가 있었고 위엔스카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순원은 위엔스카이에게 공화정을 세우는데 찬성한다면 대총통 자리를 주겠다고 했고 권력욕이 많은 위엔스카이는 당시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황태후를 협박하며 공화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왕정시대가 끝나고 공화정시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총통 위안스카이는 혁명은커녕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손을 벌렸습니다.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받아들이고 1차 대전 이후에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일이 차지하던 산둥 지방을 일본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오사운동을 벌였고 군벌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발표했지만 오사운동으로 인해 마르크스주의가 퍼졌고 러시아의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1924년 순원은 공산당과 손잡고 1차 국공합장을 펼쳐 1928년 북벌을 완수했습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산당의 힘을 키워나갔지만 순원의 뒤를 이은 국민당 장제스는 공산당을 공격했고 마오쩌둥은 예난으로 피난을 갔죠. 1년 동안 11개의 성을 지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한참 국민당 공산당끼리 싸우고 있던 1931년 일본은 세계 대공황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만주를 침략해 푸이 황제를 꼭두각시로 놓고 만주국을 세웠고 중국을 정복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죠. 1936년 국민당의 장쉐량 사령관은 중일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당시 공산당 토벌에만 힘쓰던 같은 국민당, 심지어 당 대표인 장제스를 감금시켜 놓고 2차 국공합작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공합작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놀라운 기세로 난징까지 장악해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곧바로 국공내전이 발발했어요. 내전 초반에는 국민당군이 공산당 군보다 훨씬 많고 무기도 훨씬 최신식이라 국민당이 훨씬 유리했지만 공산당은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중국 토지법 대강을 발표하며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전세를 역전시켰고 승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1949년 10월 1일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했고 국민당 장제스는 50만 명 병력과 70만 여점의 보물과 함께 타이완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부터 공산당의 중국이 시작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돕고 1953년부터 마오쩌둥은 본격적으로 계획경제 정책을 실행했는데요.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농민한테 균등하게 나눠줬는데 농민들이 농장을 단독 경영하다 보니 생산성이 낮아졌고 또 농업보다는 중공업 위주로 치우치는 바람에 계획경제는 실패합니다. 이에 농민을 생산대대에 소속시켜 인민공사 안에 두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영국을 7년, 미국을 10년 내에 따라잡겠다는 것을 목표로 농업, 공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는데요. 비생산적인 일들과 자연재해, 소련의 경제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실패하고 3천만 명의 이상이 아사하는 대참극이 벌어집니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1962년 마오쩌둥은 실권을 실용주의 노선이었던 류샤오찌, 덩샤오핑에게 넘겨주고 물러나죠. 그러나 마오쩌둥은 권력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청년들을 선동해 홍위병을 조직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공산주의에 세뇌당한 청년들로 자본주의 세력을 혐오하며 지식인들을 길거리로 끌고 나와 모욕을 주고 모든 낡은 관습을 없앤다며 수많은 역사 유적, 예술품을 파괴했습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고문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또 소수민족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티베트에서 6,000개의 사찰이 파괴됐고 위구르 지역에서 이슬람 코란이 불태워지고 내몽골에서 수십만 명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덩샤오핑의 아들 또한 홍위병의 고타에 4층에서 뛰어내려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요. 10년간 교육은 물론 문화, 예술 모든 게 중지되었고 중국을 50년은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 흑역사입니다. 1976년 온건파 총리이자 마오쩌둥과 함께 대장정을 떠났던 평생 동지이자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을 저지하며 많은 유적들을 지켜낸 국무원 총리 쪼온라이가 사망하자 중국 시민들은 천안문에서 그를 추모했는데요. 마오쩌둥 세력 4인방은 이를 비난하며 천안문에 있던 화환을 모두 철거했고 이에 중국인들은 문화대혁명에 반발하며 1차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인방 및 공산당은 공안을 동원해 진압했고 당시 부총리였던 덩샤오핑을 이에 대한 책임으로 실각시켰습니다. 같은 해 불안한 전국 속에서 마오쩌둥이 숨을 거두면서 문화대혁명이 드디어 끝이 났고 문화대혁명을 꾸민 4인방도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주석이 된 뒤 천인과 함께 개혁개방을 선포합니다. 덩샤오핑이 주석이 되고 난 후 처음 한 일은 외교 순방인데요. 북한, 동남아,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해 관계를 다진 후 대외 정책으로는 도양 광회를 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폐지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해체시키고 농업생산 책임제 실시로 각 농가가 할당량을 국가에 납부한 뒤 남은 작물들은 시장에 팔 수 있게 하자 생산성이 올라 대풍작이 났습니다. 도시에서는 개방정책으로 광동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푸첸의 샤먼을 개방해서 큰 성공을 합니다. 특히 작은 어촌이었던 선전에 홍콩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80년대 말에는 공장이 가득한 대도시로 변했습니다. 이어 연해 지역의 14개 도시를 추가로 개방하자 보수파의 우려는 점점 높아졌는데요.
80년대 내내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새 개혁파는 사상 개방을 논할 정도로 진보해졌고 이에 보수파는 덩샤오핑의 개혁파 후계자 후야왕을 실각시킵니다. 1988년 후야왕이 사망하자 천안문에는 정치개혁을 외치는 지식인들과 가격계획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일삼던 정치인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개혁파 정치인 후야왕을 추모했습니다. 때는 마침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결국 보수파의 주장대로 인민군이 인민을 쏘았습니다. 제2천안문 사태 이후 중미 관계도 악화되고 경제도 침체되자 1992년 나이가 벌써 90대였던 덩샤오핑은 당시 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하이, 선전 등 개방 지역을 방문해 더욱더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남순 강화를 했고 다시 한번 개혁 개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흥묘백묘론과 일부만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모두가 부자가 되자는 선부론을 주장한 덩샤오핑.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중국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한편으로는 무리한 개혁 개방으로 벌어진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그리고 천안문 사태의 민중학살의 최종 책임자로서 안 좋은 평도 있습니다. 장쩌민은 1990년 덩샤오핑에 이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었고 정권 전반기 5년은 국무원 총리로 제2천안문 사태를 주도한 리펑, 정권 후반기 5년에는 국무원 총리로 상하이에서 같이 일했던 주룽지를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파 정치인들을 속칭으로 상하이빵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장쩌민 임기 대부분 기간에 배후에는 덩샤오핑이 있었고 1997년 덩샤오핑이 숨을 거두고 나서야 진정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쩌민 때 딴웨이 시스템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이 자유로워지고 수만 개의 기업이 민영화되고 1999년 사유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덩샤오핑 때 개방을 했다면 장쩌민 때는 자본주의의 혁명이었을 정도로 선진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했고 누군가는 파멸하고 추락했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그 경주에서 빨리 중산층이라도 되는 게 급선무였던 시대였죠. 장쩌민 이후의 지도자는 후진타오로 2003년 국가주석이 되었지만 실권인 중앙군사위 주석은 장쩌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사스가 터졌는데 장쩌민은 사스를 숨기려 했고 그에 반해 후진타오는 사스를 여론에 정보 공개하고 국제보건기구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스 사건으로 장쩌민은 타격을 입고 후진타오는 다음 해 중앙군사위 주석직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무위원회 9명 중 6명이 장쩌민 관련 상하이방 인물이었고 중앙군사위 부주석 2명 또한 다 장쩌민 관련 인물이어서 후진타오의 순발을 묶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대표적인 3개의 파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장쩌민의 상하이방, 혁명 원로 자제들이 모인 태자당, 공산주의 청년당을 거쳐 성장한 공청단파가 바로 그 3개의 파입니다. 이 중 공청단파는 대개 엘리트 출신은 아니고요. 개혁파였던 후야오방, 짜오즈양과 인연이 있고 정치 자유화, 시장 주도 경제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후진타오가 바로 공청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후진타오의 통치는 전반기 때 화평굴기에 이어 돌돌 피빈을 내세우며 막강한 경제력으로 힘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후진타오 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제성장이 일어나 2010년 GDP가 6조 달러가 되면서 G2가 됩니다. 자, 이제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주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세계의 공산당 내 파벌로 돌아와서 장쩌민은 후진타오의 차기 주석으로 상하이방의 천량위를 찍어뒀는데 천량위가 2004년 후진타오의 총리였던 원자오바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맞서 2006년 후진타오는 천량위의 비리를 밝혀내며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후계자를 숙청했고 차기 주석으로는 공청단의 리커창이 부성합니다. 리커창을 차기 주석으로 하려는 후진타오의 주장과
이제는 보시라이를 차기 주석으로 내세우는 장쩌민은 계속 충돌했고, 이 와중에 두 개 파에 속하지 않는 태자당 시진핑은 조용히 입지를 다지며 권력을 키워갑니다. 2012년 사건이 터집니다. 충칭시 공안국장이었던 왕리춘이 보시라이에 대해 폭로를 한 건데요. 보시라이가 당 지도부에 전화를 도청했고 저용캉 정법위 서기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걸 폭로했습니다. 결국 보시라이는 처벌을 받게 됐죠. 이에 대한 반격으로 장쩌민은 후진타오의 최측근 비서실장 링지화의 15조에 달하는 은닉 자산과 엄청난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게임은 급 반전되었고 차기 지도부 7명 중 리커창만이 후진타오의 세력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후진타오는 장쩌민과 동반 은퇴한다는 조건으로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을 한 번에 시진핑에게 넘겨주었고 덕분에 시진핑은 빠르게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초반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빌미 삼아 상하이방 숙청에 돌입했고 이렇게 정적을 제거한 시진핑은 강력한 1인 독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시진핑은 개헌으로 주석 임기제를 폐지해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텄으며 내부적으로 반대파는 모두 숙청시키고 인민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큰 나라를 공산당 혼자 통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도 수없이 많은데요. 은 1992년 리용쯔가 창시한 기공수련법인데 규모가 점점 커져 수련제가 공산당원 1억 명보다 많아지자 정부가 파륜궁을 탄압하고 파륜궁은 해외에서 중국이 장기 적출을 저지른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족과 위구르족도 중국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티베트는 황허, 양쯔강, 메콩강의 수원이 있는 중국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신장 자치구는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핵무기 실험장이 있어서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땅입니다. 또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도 있는데요.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 그렸던 국경선 맥마흔 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식민지 시절 이전의 시대의 국경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건데요. 현재 카슈미르의 일부분인 악사이치는 중국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는 인도가 관할하고 있는데 서로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카슈미르 지역은 원래 파키스탄과 인도령, 이분할로 나뉘어 있었는데 중국이 1962년 끼어들어 대규모 산악전에서 승리하면서 카슈미르의 동쪽 일부를 차지하게 됐지요. 최근에 일어난 중국, 인도군 간의 쇠막대기 난투극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거랍니다. 남중국해는 이 많은 나라들이 있고 특히 말라카 해협이 있어서 전 세계 물류의 4분의 1이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또 엄청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해양 패권 싸움을 펼쳐나게 될 장소입니다. 중국은 심지어 망망대해에 있는 암초에 레이더 기지, 항만, 활주로를 건설하고 심지어 포병대까지 배치하면서 앞으로 있을 해양 패권 싸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카 해협이 봉쇄될 경우를 대비해 중국은 벵골만, 미얀마, 중국 쿤밍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설치했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케냐의 항구, 앙골라의 철도, 에티오피아의 수력 발전댐을 건설하며 중국의 기업, 노동자, 군대가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1대1로를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물류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큰 그림을 장기전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1대1로로 급성장한 동남연안에 비해 낙후된 중국 내 서부, 중부 지역 등을 개발하고 동남아,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건설과 자금을 투자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